総理大臣の職を辞する。こうした効果的な対策を지난 28일 아베 총리가 지병 악화를 이유로 전격 사임을 발표하면서 일본 전국의 안개 속에 휩싸였습니다. 아베 총리 사퇴 후 일본 전국의 향방과 앞으로의 한일 관계를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도쿄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아베 총리가 사임하고 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어제 아베 총리의 갑작스런 사임 발표 이후에 일본 정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총리 관저가 준비한 원고는 남은 1년의 임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불과 1시간 전에 사임하겠다고 바뀐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아베 총리도 지난 24일 그러니까 두 번째 병원 진찰을 받았을 때 퇴임을 혼자서 판단했고 회견 직전에 원고를 고쳤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결국에 자민당과 내각 그리고 측근들도 모르게 깜짝 사임을 발표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민당 내 주요 파벌들은 오늘까지도 긴급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8년간 유지된 아베 일강 체제가 종식된 만큼 차기 권력을 잡기 위한 파벌 간 이합 집산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궁금한 건 아베 총리의 뒤를 누가 이을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네, 차기 총리가 될 집권 자민당의 총재 선거 다음 달 15일쯤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로선 자민당의 이시바 전 간사장과 기시다 정조회장 그리고 내각 관료인 스가 관방장관이 3파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총재를 뽑는 방식을 둘러싸고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 거라며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는 원래 의원과 당원 투표를 합산해 선출하는데 이번에는 의원들만 투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제 사임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 속보를 보고 저도 사실 깜짝 놀랐었습니다. 이원덕 교수님께서는 아베의 사임을 어느 정도 예상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좀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 그 뉴스를 볼 때에도 대부분 유임을 예측하고 있었고요. 그 아베 측근 인사들도 사임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베 총리가 사임을 결정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해서 민심이 이반한 점이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최근에 지금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대응에서 여러 가지 미흡함을 보였습니다. 예컨대 아베 마스크 분배하는 문제에서도 좀 조롱거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재난 지원금을 얼마로 할 거냐의 결정도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요. 게다가 경제 지표도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몇몇 정치적인 스캔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30%, 34%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낙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낙마이다. 그러고 보니 지지율 얘기 말씀하셔서 말인데 2012년에 재집권했을 때는 70%의 지지율이 육박했기 때문에 정말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초반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그 인기에는 사실 아베노믹스가 있었고요. 아베노믹스 하자면은 양적 완화 그리고 재정 확대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를 통한 여러 가지 구조 개혁 이런 거를 이제 근저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그때 20년 장기 불황에 빠져 있다라고 여겨졌던 일본의 경제를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 경제가 안 좋아졌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입었죠. 무려 성장률이 마이너스 27.8% 정말 역대 최저의 성장률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민심이 많이 안 좋아진 상황입니다. 네. 아베는 외교적으로도 사실 지지를 많이 잃고 있었는데요. 사실 아베는 우경화 정책이 문제입니다. 일단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고요. 또 안보법을 바꿔가지고 집단 자유권을 획득했고요. 미일 동맹을 또 강화했고 무엇보다도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평화헌법 구조를 개헌하는 것을 필승의 과업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 계속
마찰을 빚어왔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남은 임기를 누가 맡느냐인데 이 총리 선출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이제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특히 중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의 대표가 총리로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죠. 따라서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사실상 일본의 총리를 결정하는 선거로 되고 있는데 네. 따라서 이 자민당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총재를 선출할 것이냐 이걸 둘러싸고 상당히 좀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그 거론되고 있는 유력 후보는 이시바 전 간사장, 그다음에 기시다 지금 정조 회장, 그다음에 스가 관방장관 이렇게 세 분으로 되어 있는데 네. 가장 국민적인 인기가 높은 분은 이시바 시게루입니다. 또 당내에서 지지 기반도 강하고 아베하고의 협력 관계를 오랫동안 추진해 왔기 때문에 당내 만약 의원 투표만으로 이루어지면은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분이 이제 기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민당 총재 선출 방식을 9월 1일 발표하게 돼 있는데 총무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시다 후보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 당원들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은 이시바 시게루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시바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이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럼 누가 그래도 가장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단히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저는 이시바 시게루 씨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그 총재 선거는 1년 임기를 가지고 있는 선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년 이내에 이루어질 그 총선입니다. 자민당이 여당이 되느냐 야당이 되느냐의 선거에서 중요한 이제 결정이 되게 됐는데 아무래도 국민적인 지지가 높은 이시바 시게루 씨를 자민당의 총재로 뽑아서 이 사람 얼굴 간판으로 선거를 싸우는 것이 자민당이 유리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현직 의원들과 당원들이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고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뭐 일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스가 관방장관도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네. 사실 이 아베 정권의 막후에서 이제 정책을 많이 조율해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서 살림꾼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아베 정권의 어떤 정책 기조를 가장 잘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여겨지고 있고요. 우리가 뭐 별로 인기는 없었지만 고투 트래블 이것도 스가 장관의 어떤 아이디어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좀 인기가 국민들한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삶이 조금 약간 스토리가 있거든요. 뭐 굉장히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었고 그리고 뭐 경비원 일까지 하면서 자수성가를 한 인물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친밀감 이런 네. 것도 높은 편이고 지금같이 이렇게 중도 사퇴한 상황에서는 뭔가 좀 관리형 인물을 또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다들 강점이 뚜렷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일 텐데 그동안 아베 총리가 역사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일 관계가 쭉 악화일로를 걸어왔거든요. 새 지도자가 오면 변화가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큰 변화는 획기적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저는 모멘텀은 올 거라고 봅니다. 아베가 있었을 때는 창문이 완전히 한일 관계 창문이 닫혔다면 창문이 약간 열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런 데는 세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시다 같은 경우에는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에 참석했기 때문에 대화파고 비둘기파입니다. 그래서 협상의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시바는 한일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해야 된다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 문제를 막 고집스럽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제일 문제가 이제 스가 관방장관인데요. 아마 아베에서 가장 상대적으로 적은 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문이 조금은 열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교수님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겠지만 그 다소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하나 우리가 외교 일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올 11월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만약 거기에서 일본의 신 총리가 우리 대통령과 대면할 기회를 갖는다고 하면은 적어도 지금 그 한일 관계를 꽉 막힌 관계로 가지고 가고 있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좀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가 징용 문제인데요. 징용 문제에 관해서 이건 이제 과거사 문제이기 때문에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취했던 아베 총리와
대화하고 이 타협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총리가 바뀌게 되면은 다소 징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는 징용 문제로 인해서 너무 악화된 최악의 관계를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수출 규제 문제인데 수출 규제는 아무래도 아베 총리와 그 아베의 측근들이 주도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따라서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은 이 수출 규제 문제도 조금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좀 그에 따른 대일 외교의 준비를 철저히 좀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후임 총리가 과연 누가 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와 일본과의 외교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